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하고 드시는 것도 챙겨드려야 하고 저희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때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부터는 월세 20만 원짜리 옥탑방 마련해 드렸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좀 더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에게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라니요.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회사 상황도 불안하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니? 너를 낳아 기르고 이 집안을 40년 넘게 지켜온 어미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 말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숙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덜의 나이에도 허리가 곧게 펴진 그녀의 모습에는 세월이 만든 단단함이 묻어났죠. 정숙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온 집안이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친 정숙은 낡은 검은색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해진 듯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도 좋은 재료들을 골라봐야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숙은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전통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그 길을 40년 넘게 걸어 다녔으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에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나물향, 그리고 갓 구운 빵 냄새까지. 정숙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였어요. 평생을 이 시장에서 장을 보며 가족을 먹여 살렸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추석 준비하시나 봐요? 단골 청가물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제사상에 올릴 배하고 사과 그리고 나물 거리들 좀 골라주세요. 좋은 것으로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보는 눈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제일 좋은 것만 골라드릴게요. 정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도라지는 굵고 흰 것으로, 고사리는 줄기가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배는 껍질이 매끈하고 향이 진한 것을, 사과는 색깔이 고르고 단단한 것을 선택했어요. 이 나물들은 어때요? 산에서 직접 캐온 거라 향이 좋을 거예요. 네, 좋네요. 이것도 주세요. 정숙은 장 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요즘 들어 가족들이 정숙의 정성을 예전만큼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어요. 1시간여 동안 장을 본 정숙은 두 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무거워진 것을 느꼈지만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가족들이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부엌에서 장바구니를 풀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고사리를 손질하는 정숙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이 오는구나. 시간이 참 빠르네.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 기쁘기도 했지만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온 집안이 들썩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활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8시쯤 되자 며느리인 서윤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37살의 서윤은 시어머니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날까봐 조심조심 다녔는데. 괜찮다. 나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너희들 깨울까봐 조심했으니 걱정 마렴.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계속해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서윤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부엌 싱크대 위에 가득 쌓인 나물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사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 인원수 생각해서 장 보셔야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서윤의 말에는 살짝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짜증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석이니까 제사상도 차려야 하고 너희들 먹을 것도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남으면 나중에 먹으면 되고. 그렇긴 한데 어머니도 좀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아빠 월급으로는 정말 빠듯하거든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민수가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42세의 민수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집안 살림이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는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담으로 여겨진다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장을 보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숙은 속으로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상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시간 내내 정숙은 묵묵히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정숙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다듬은 나물들로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미역국도 끓였어요. 고등어 조림과 김치전까지 부쳐서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니, 또 나물 반찬이에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다고요. 좀 더 아이들 입맛에 맞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의 말에 정숙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며느리의 말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다음에는 아이들 좋아하는 걸로 해보자. 정숙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외면받는다는 것이 서글펐어요.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윤은 아이들 챙기기에 바빴어요. 정숙은 가족들의 빈 그릇을 살피며 더 가져다 주곤 했지만 누구도 정숙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손주가 툭 던진 말에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줄게.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손주들이니까 조금 서운해도 참아야지. 가족이잖아. 정숙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하고 자상한 어머니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족 안에서 점점 더 소외되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정숙 혼자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도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거든요.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했던 제사 음식들을 마저 완성해야 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숙의 손은 바빴어요. 나물들을 정갈하게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아 제사상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고인이 된 시아버지를 위한 상차림이었죠. 정숙은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대로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버님,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정숙은 혼잣말로 고인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그리고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전 9시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거실로 나왔고 이어서 서윤과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정숙이 차린 제사상을 본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집이 어디 있다고. 서윤의 말에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통이니까 제대로 해드려야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하셨거든. 그런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윤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정숙 혼자만 진지하게 절을 올렸고 나머지 가족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듯 했어요. 아이들은 지루해하며 투덜거렸고 서윤은 시계를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생활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민수 아빠 월급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집 관리비까지 다 내려면. 서윤의 말이 계속되자 정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계실 건가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내실 곳을 마련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윤의 말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추석날 아침 제사를 지내고 난 직후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하고
드시는 것도 챙겨드려야 하고 저희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때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부터는 월세 20만 원짜리 옥탑방 마련해 드렸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좀 더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에게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라니요.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회사 상황도 불안하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니? 너를 낳아 기르고 이 집안을 40년 넘게 지켜온 어미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어머니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눈치? 내가 언제 눈치를 봤다고 그러니?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여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추석날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니?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어머니가 계시면 생활비도 더 들고 아이들도 불편해하고요. 아이들이 불편해한다고? 할머니인 내가 불편하다고?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마저 자신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식탁 위의 제사 음식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고인을 위해 차린 상차림. 하지만 그 모든 정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옥탑방 계약은 이미 끝났어요. 다음 주까지만 여기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새 집에서 지내셔야 해요. 서윤의 말에 정숙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던 거죠. 민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어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추석날 이런 소리를 듣다니.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이사를 가신다는 말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알겠다. 내가 나가겠다. 정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서윤과 민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좀 더 격렬하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두렴. 오늘 일은 잊지 않을 거다. 정숙은 이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40년간 쌓아온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마저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 정숙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4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본 정숙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동안 고마웠다. 정숙은 집을 향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와 서유는 정숙을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간 상황이었고 부부는 각자 할 일이 있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혼자서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낡은 건물의 4층, 그것도 옥탑방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내린 정숙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계단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새집이구나. 정숙은 중얼거리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차올랐어요. 68덟의 나이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옥탑방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원룸 정도였고 화장실과 부엌이 한 대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다른 건물들만 보일 뿐이었죠. 이게 20만 원짜리 방이구나. 정숙은 방 안을 둘러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간 살았던 넓은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 정숙은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만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한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정숙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근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가족들을 위해 푸짐하게 차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정숙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데.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어디 계신지. 상인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나도 이제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요. 며칠이 지나자 정숙은 이 동네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근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통장을 정리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자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들여다보더니 정숙을 다시 바라봤어요. 계좌 잔액이 상당하시네요. 혹시 다른 금융 상품도 확인해 드릴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본인도 정확한 잔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과 부동산 투자 수익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어요. 예금과 적금, 그리고 펀드까지 합쳐서 약 15억 원 정도 되시고요. 여기에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직원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남동 타운하우스 한 채가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로는
약 6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총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 힘들게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투자했던 것들이 이렇게 불어났던 거죠.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구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은행을 나온 정숙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을 시간이 온 것 같구나. 정숙은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타운하우스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뒤 줄곧 임대를 주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현재 임대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곧 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록 좁은 옥탑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수와 서유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정숙은 잠깐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더 이상 그들의 불만을 들으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후 정숙은 한남동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도 금방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말에 정숙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계속 주지 말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정말 살기 좋거든요. 정숙은 타운하우스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탑방으로 돌아온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줄 때가 됐구나. 더 이상 참고 숨어서 살 필요 없어. 정숙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정숙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남동 타운하우스로 이사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이 옥탑방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민수의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아침마다 서유는 아이들 아침밥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 모든 걸 미리 준비해뒀는데 이제는 서윤이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엄마, 이 반찬 맛없어. 할머니가 해주신 게 더 좋았어. 큰아이의 불평에 서윤은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 전에 마셔왔던 따뜻한 미역국이 그리웠고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여보, 세탁기가 고장 났나 봐요. 물이 제대로 안 빠져. 서윤의 말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이런 집안일들을 척척 처리해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게 그들의 몫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생활비 부담을 많이 덜어주셨거든요. 장보기부터 각종 집안 살림까지 어머니의 용돈에서 나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컸던 거예요. 이상하네. 어머니 안 계시니까 오히려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서윤은 가계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발표가 나온 거예요. 민수 씨, 죄송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의 말을 들은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였어요. 팀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민수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를 내보내면서까지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실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서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집에만 있는 모습을 보고 서윤은 눈치를 챘습니다. 당신 설마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갑자기 구조조정이 있어서.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요?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제 활동이 민수의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새 직장을 빨리 구하고. 새 직장이 그렇게 쉽게 구해져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서윤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42세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편 정숙은 한남동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세입자가 완전히 이사를 마쳤다고 했거든요. 이제 정말 내 집으로 들어가는구나. 정숙은 옥탑방 짐을 정리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택시를 타고 한남동에 도착한 정숙은 자신의 타운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독립주택에 작은 정원까지 있는 고급 주택이었어요. 5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살 집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집이 맞나? 정숙은 열쇠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최신식 주방, 그리고 각 층마다 있는 화장실까지. 옥탑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럭셔리한 공간이었어요. 2층 침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본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4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숙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민수를 키우며 장사를 했던 시절이요.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투자했던 세월들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정숙은 1층 서재에 앉아 자신의 통장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15억 원의 금융자산과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총 8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여인이 된 거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절망적이고 지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민수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냉정했어요.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럼 잘 해결해 보렴. 어머니. 민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정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전처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이제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 내 삶을, 내 존엄을.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에서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후 민수 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체 통지서가 나왔고 아이들 학원에서는 수강료 독촉 연락이 왔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서유는 계산기를 두들기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실업급여뿐이었거든요.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해봐요. 사정 설명하고 도움 좀 청해봐요. 서윤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어? 우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까지 경매 위기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민수가 해고당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집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아이들 학원에서도 수강료 미납으로 인한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당신, 이제 정말 어떡해요? 집까지 경매로 나간다고 하는데. 서유는 법원에서 온 경매 개시 결정문을 들고 민수 앞에 던졌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을 연체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은행에서 강제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수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15년간 살아온 집을 잃게 생겼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에요?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결혼 후 1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를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 부모님들께 도움을 청해봐야겠어요. 내 부모님은 퇴직금 다 써서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 당신 어머니밖에. 서윤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존심이 무의미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자 민수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가보자.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겠어.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가 계신다고 생각하는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할머니요? 2주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한남동인가 어디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의 말에 민수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가신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한남동이라고 했나? 거기서 뭘 하시는 거지? 서윤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민수도 알 길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핸드폰도 바꾸신 상태여서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고서가 온 거예요. 일주일 내로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강제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서유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민수에게 매달렸어요. 당신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아내봐요. 정말 급해요. 민수는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아, 박할머니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 달 넘게 안 오신 것 같은데? 단골 상인들도 어머니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민수는 술을 마시며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이럴 때 어디 계신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술에 취한 민수는 서윤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내쫓자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뭐요? 지금 저한테 화내는 거예요? 당신도 어머니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한편 정숙은 한남동 타운하우스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편안한 일상이 있다니. 정숙은 지난 40년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올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서윤,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용서? 추석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집도 경매로 나가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게 생겼어요. 도와주십시오. 서윤도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나한테 짐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정숙은 그날의 상처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민수의 간청에 정숙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라고? 2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나오라고 했던 너희들이?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날 버릴 때 어미는 이미 죽은 줄 알았다. 정숙의 말에 민수는 더욱 절망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저희는 정말 어떡하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이 살 거다.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이 순간 지난 40년간 쌓인 모든 울분과 상처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집 주인이세요? 서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의 모습에 놀란 거였어요. 그렇다. 내 집이다. 정숙의 대답에 민수 부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집을 소유하고 계셨다니요. 어머니, 그럼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는 나를 버렸고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어머니, 민수의 절규에도 정숙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정숙은 이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수 부부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아들 부부가 떠나간 후 정숙은 2층 침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정숙은 잠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추석날 당했던 모욕과 상처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민수가 3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이 혼자 사업을 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정숙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던 날들이요. 무거운 채소 박스를 혼자 나르고 손님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물건을 팔았던 시간들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공부시켜줄게. 어린 민수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장사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정숙은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모든 수익을 민수 교육비와 생활비로 썼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투자를 늘려갔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손주들 교육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추석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며느리 서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윤아,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꾸나. 결혼식 날 서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정숙은 진심으로 며느리를 반겼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했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시간들이요. 정숙은 그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짐이 되기 시작한 게. 정숙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서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집안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서윤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숙이 손주들을 돌보는 방식이나 집안일 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식이라고 여겼구나. 정숙은 그때의 서운함을 떠올렸습니다. 평생의 경험으로 가족을 돌봤는데 그것이 간섭으로 여겨진다는 게 속상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줄여갔어요. 그래도 내 가족인데 이해해주겠지. 정숙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정숙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어 갔습니다.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난 추석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이었지만 유독 정숙만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느꼈구나. 내가 이 가족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정숙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서재에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산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한남동 타운하우스였습니다. 5년 전에 35억에 구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65억 원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5년 전에 투자했던 건물로 현재 15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각종 금융자산이었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을 합쳐서 약 10억 원 정도였죠. 총 90억이 조금 넘는구나. 정숙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불어났던 거예요.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정숙은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강남 상가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월 500만 원이니까 매년 6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대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후에 정숙은 근처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쇼핑을 하고 싶었거든요. 고급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정숙의 표정은 밝았어요. 어머님,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매장 직원의 말에 정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몇 벌 포장해 주세요. 정숙은 망설임 없이 고급 의류들을 구입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를 봐서 못했던 일이었어요. 백화점에서 나온 정숙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고 강물 위로 떨어지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구나.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8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었어요. 민수와 서윤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잠깐 가족들이 떠올랐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 내 삶을, 내 존엄을.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하지 않겠다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를 보며 간소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제대로 차릴 수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네. 정숙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이 한남동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수 집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에서는 최종 통고를 했고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 어디서 살아요? 서윤은 경매 낙찰 통지서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15년간 살아온 집에서 한 달 내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수는 구직 활동을 계속했지만 번번이 좌절만 맛봤어요. 42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큰아이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일단 월세 보증금도 없으니까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겠어요. 서윤의 말에 민수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고시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갔어요. 서윤과 아이들이 함께 가면 어머니께서 더욱 마음을 닫으실 것 같았거든요. 한남동 타운하우스 앞에 선 민수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보인 차가운 반응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시니까 마지막에는 도와주시겠지. 민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문을 열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사정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만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숙은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해진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추석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서요. 민수의 간청에 정숙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나를 버렸을 때는 생각 안 했냐? 어머니, 추석날 2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쌓였던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없어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니? 정숙은 냉정했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민수의 절박함에도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도움은 줄 수 없다. 어머니, 내가 나를 짐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와의 인연을 정리했다.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살자는 거다. 너희도 나 없이 살고 싶어 했잖아.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뭘? 어머니, 이 집이 정말 어머니 거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산 집이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도와줘야 하는 거냐? 정숙의 반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정말 매정하시네요. 매정하다고? 추석날 나를 내쫓을 때는 누가 매정했니?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너를 낳아서 40년을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잖아요. 사과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냐? 상처받은 내 마음은 누가 어떻게 해주냐?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곰팡이 냄새 나는 방에서 혼자 눈물 흘리던 내 마음을 아니?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정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문 앞에서 막았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안 된다. 내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 정숙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모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럼 손주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손주들이라고? 그 아이들도 할머니 없어도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숙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 이제 나도 냉정하게 살겠다. 정숙은 마침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마지막 외침도 소용없었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문 밖에 혼자 남은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의 그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자신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던 어머니는 이미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가 더 컸어요.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민수가 절망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정숙은 한남동 타운하우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석날의 상처와 옥탑방에서 보낸 외로운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살아야 해.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인생,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뭐라고 지낼까? 정숙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집안일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서예 강좌와 요가 수업을 신청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가족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강사의 질문에 정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예, 68세입니다. 늦었지만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시니어분들이 정말 적극적이세요. 강사의 칭찬에 정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격려의 말이었거든요. 한편 민수 가족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어요. 부부는 한 방을, 아이들은 다른 방을 써야 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좁아요. 언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요? 작은 아이의 불평에 서유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조금만 참아. 아빠가 취업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의 구직 활동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나이와 경력 단절 때문에 번번이 좌절만 맛봤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되는데. 서윤이 중얼거렸지만 민수는 더 이상 어머니께 매달릴 생각이 없었어요. 지난번 만남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본 후로는 포기 상태였거든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서예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를 마시기도 하고 요가 수업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독서를 즐겼습니다. 정숙 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서예 교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외롭긴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요. 평생 남 눈치 보고 살다가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정숙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정숙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정숙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사는구나. 68배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정숙은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민수와 서윤, 그리고 아이들이었어요. 아마도 근처를 지나가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가족들도 정숙을 발견했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본 민수 가족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고 아이들 표정도 어둠침침했어요. 반면 정숙은 깔끔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뒤에서 불렀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민수 부부는 씻을 수 없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분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서윤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집에 도착해서 2층 침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정숙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존엄한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본 정숙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어요. 68세지만 당당하고 우아한 여인의 모습이었거든요. 4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정숙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서예 수업, 오후에는 요가, 저녁에는 문화센터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모든 일정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숙은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상처받았던 기억들까지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정숙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정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자신만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서요. 한편 고시원에서 민수 가족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들의 고통에 마음 쓰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68살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인으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한남동 타운하우스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숙은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찾은 여인의 당당한 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